안녕하세요. 강진우입니다. 저는 119회 정보관리기술사고요. 2019년도에 이제 합격을 해서 현재까지 이제 감리 업무도 하고 아니면 다른 어떤 개인적인 일도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는 이제 보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5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초반에 한 2시간 정도는 일단 천천히 진행을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식사를 하시고 오셔서 많이 피곤하실 것 같고 해서 천천히 이제 진행을 할 거고, 나중에 3시 이후부터 좀 본격적으로 더 많이 배분을 해서 진행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전체 기출을 보면 최근에 125회, 최근에 친 게 이제 126회인 거죠. 126회부터 시작해서 125회, 124회 이렇게 있는데, 보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보안 자체적으로 출제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디지털 서비스와 연계해서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안 정도는 굉장히 좀 강점을 갖고 가시면 나중에 합격을 하시는데 굉장히 좀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25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의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 여기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강의에 다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서 보면 이제 클라우드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그런 이슈 사항들이 이제 출제가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응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본적이긴 하지만 중요한 그런 토픽들이 대체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을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보안 같은 경우에는 좀 트렌드를 좀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최신 보안 기술이나 해킹 공격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따라가시다 보면 사실 토픽에 치여서 나중에 학습하는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핵심적인 개념 위주로 이제 잡으시고, 그다음에 최신에 대한 보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보안의 코어 부분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맥락을 잡아가시면 학습하는데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 이슈 같은 거는 이제 법적인 변화나 그런 것들은 체크를 하셨다가, 항상 그런 것들은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토픽을 학습을 하실 때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정보 보안에 대한 전체 이론하고, 오늘 주제는 정보 보안에 대한 이론과 정보 보호 기술 그리고 공격 기법에 대한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은 현재 1시부터는 이제 암호학에 대한 기본 개념하고 정보 보호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이론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 이후에 한 2시나 3시부터는 기술적 보안에 대한, 실제로 이걸 많이 이제 기업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공격 기법하고 방어 기법에 대한 것들이 어떤 거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보 보호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에 대한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에 대한 그런 평문에 대한 데이터를 실제 외부에서 침입을 방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 훼손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정보 보호라고 하면은 실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뿐만 아니라 관리적, 물리적인 부분까지도 정보 보호에 대한 대상에 대한 범주로 포함을 시킵니다. 따라서 정보 보호에 대한 3원칙을 보면 보통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 대표적인 정보 보호의 3원칙으로 포함이 되고요. 줄여서 기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기는 기무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밀성 같은 경우에는 오직 인가된 사람만이 그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러한 기술들은 암호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결성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에 대한 훼손 여부를 검증을 해야 되고, 훼손이 됐을 때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해시 알고리즘이 이 무결성의 대표 기술입니다. 다음으로 가용성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백업이라든지 DR이나 BCP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혹시 경영 쪽 관련된 토픽을 공부를 하셨으면 여기에 BCP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학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BCP가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거든요.
그 토픽하고 연결을 해서 보안 쪽에서도 가용성에 대한 그 활용을 할 때 BCP하고 DR이 연계가 된다. 이런 것들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암호화와 이제 복호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혹시 이 중에서 혹시 정보 보호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럼 기본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이제 정보 보호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본 개념만 아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암호화라고 하는 거는 평문에 대한 데이터를 암호문으로 바꾸는 동작입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제 암호문으로 바꿀 때 그 동작 메커니즘을 보면 이렇게 평문이 있을 때 키를 주입을 하고 그 다음에 암호화 알고리즘을 넣으면 암호문이 생성이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 기본에 대해서 모든 게 파생이 되고요. 안에 알고리즘이 어떤 거가 사용이 되는지, 또는 블록 암호화나 스트림 암호화, 또는 이 안에서 또 RSA나 아니면 데스바 같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그런 것들이 계속 변형인 거죠. 그래서 기본은 이 메커니즘이 가장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복호화입니다. 복호화는 암호화된 알고리즘을 본래의 메시지로 복원하는 동작 메커니즘입니다. 마찬가지로 암호문에 키를 주입을 하고 암호 알고리즘을 넣으면 평문이 완성이 됩니다. 똑같죠? 다만 이러한 복호화 과정에서 이게 단방향이냐 양방향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이제 블록 암호화 또는 스트림 암호화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은 똑같아요. 다음은 암호화에 대한 원리인데요. 암호화에 대한 원리는 총 4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대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치환 대비표를 이용해서 메시지 각 글자를 다른 글자로 바꾸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치. 이거는 평문의 각 문자의 위치를 재배열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혼합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대체와 전치를 모두 사용하는 방식이고, 대수화 같은 경우에는 평문의 각 글자를 숫자로 바꾸어서 수학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나중에 뒤에서 학습하게 되는 모든 알고리즘에 대한 기본이 이 암호화에 대한 원리를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암호화 알고리즘의 정의가 되겠어요. 암호화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아까 평문에 대한 데이터를 키를 주입을 하고 암호화 알고리즘을 넣었을 때 암호문이 생성이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암호화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평문으로 암호화하거나 또는 이제 암호화된 데이터를 이제 평문으로 복호하거나 할 때 중요한 수학적 알고리즘입니다. 유형을 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양방향하고 두 번째로는 단방향이 있어요. 양방향 같은 경우에는 암호문을 평문을 키로 암호화했을 때 암호문이 생성이 되고, 다시 암호문을 평문으로 바꿀 때 동일한 키값을 가지고 이제 복호화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암호문은 생성을 하되 역으로 평문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해시 알고리즘이 있죠. 혹시 진행이 빠를까요? 빠르시면 말씀하십시오. 속도는 조절을 할게요. 다음은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한 분류인데요. 이거는 좀 약간 복잡하게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이제 나중에 기술사 시험을 준비를 하고 학습을 하실 때 이거 다 외우셔야 되거든요. 크게 보면은 이제 어렵지는 않아요. 이걸 계속 보시다 보면.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하고 단방향이 있다. 좀 전에 이제 앞장에서 보셨죠. 그리고 양방향 같은 경우에는 대칭키를 사용하거나 또는 비대칭키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대칭키 같은 경우에는 블록 암호화나 스트림 암호화를 하고 있고, 이 안에 블록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패스텔 구조나 SPN 구조로 이렇게 암호화 알고리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칭키 같은 경우에는 소인수분해 이산대수 타원형 곡선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RSA죠. 그 다음에 ECC 같은 경우에는 주로 모바일 관련된 암복호화를 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방향 같은 경우에는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데 대체로 해시는 어떻게 사용을 하죠? 어떤 부분에 사용을 합니까? 이게 암호화를 하면 복호화가 안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 복호화가 안 되도록 해시 알고리즘을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는 어떻습니까? 이건 암호화를 했을 때 다시 복호화를 해서 뭔가 값을 비교를 하거나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양방향 알고리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계속 숙지를 하시고 계속 암기를 해주시는 게 전체적인 맥락을 잡아갈 때 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대칭키 암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칭키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와 복호화에 대한 사용한 키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문을 주입을 하고 비밀키와 함께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면 암호문이 생성이 되고 이 암호문을 다시 똑같은 비밀키를 적용을 해서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면 복호화된 원문이 튀어나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비대칭 키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와 복호화에 대한 키가 달라요. 메커니즘은 대칭 키 암호화랑 동일하죠. 원문을 입력을 하고 공개 키를 입력을 하고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면 암호문이 나오는데 이 암호문을 다시 원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공개 키와는 다르게 비밀 키를 따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호화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면 원문이 튀어나오는 형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대칭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대칭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 하나만으로 암호화도 하고 복호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비대칭 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개 키로 암호화를 하고 비밀 키로 복호화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두 중에 하나를 이제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복호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칭 키보다는 안전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칭 키 암호화랑 그다음에 비대칭 키 암호화를 비교를 해보면 몇 개만 비교를 해볼게요. 중요한 것만. 키의 상호 관계가 대칭 키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동일하죠. 대신에 이제 비대칭 키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그리고 암호화 키 같은 경우에는 복호화 키도 그렇고 비밀 키로 동일하지만 비대칭 키는 공개 키와 개인 키로 나눠줍니다. 이거는 나중에 거의 대부분의 현재의 암호화 알고리즘들이 다 비대칭 키를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나중에 뒷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설명 같은 경우에 대표적이죠. 그래서 키 관리 같은 경우에는 대칭 키는 이제 키 유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대신에 이제 비대칭 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키 관리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좀 적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암호화 알고리즘은 이런 게 있고 비대칭 키 암호화 알고리즘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블록 암호화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게 양방향임에서 이제 블록 암호화를 사용을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 블록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평문을 일정한 블록 크기로 나누어서 암호화를 처리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장문의 어떤 문장을 암호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들을 일정한 블록 크기로 자릅니다. 예를 들어서 I love 인포레버라고 하면 이걸 만약에 4바이트씩 자른다라고 하면 이런 크기로 자르겠죠. 이런 크기로 잘라서 각각 블록에 대한 암호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블록을 잘랐을 때 키와 그다음에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면 이 암호화된 문장이 생성이 되죠. 그러면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어떨까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4바이트 블록에 대한 것들을 잘라서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 이거에 대한 암호문이 생성이 될 겁니다. 다음은 스트림 암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림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함수에 대한 1비트 단위로 연속적으로 생성을 하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그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암호화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면은 메커니즘을 봤을 때 그 평문 바이트에 대한 스트림을 집어넣고 이 키를 통해서 의사 난수 바이트를 생성기를 통해서 난수를 생성을 합니다. 그것들을 XOR 연산을 하면 암호화 바이트 스트림이 나와요. 주로 이거는 어디에 이제 활용이 되냐면 주로 동영상에 대한 인코딩이나 그런 것들을 암호화를 할 때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보다는 그쪽에 많이 이제 활용이 되겠죠. 그럼 두 가지 그 블록 암호화와 스트림 암호화에 대한 비교를 말씀을 드리면, 블록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 단위가 블록 단위다. 그리고 스트림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비트 단위입니다. 그리고 장점 같은 경우에는 블록은 기밀성이나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주로 일반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를 많이 하죠. 스트림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빠른 대신에 주로 이제 음성이나 영상에 대한 스트리밍 암호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도가 느리고 그다음에 스트림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그 비트 단위로 하다 보니까 변형이 쉬운 게 단점입니다. 암호화 알고리즘은 보시는 것과 같이 대표적으로 데스나 AES 같은 그런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을 하고 스트림 암호화는 RC4 같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페스탈 구조와 그 SPN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구조에 대한 포지션을 다시 한번 볼게요. 포지셔닝을 좀 보면 여기에 양방향 중에 대칭키예요. 대칭키의 블록 암호화 중에 페스탈 구조와 SPN 구조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런 암호화 알고리즘들은 페스탈 구조를 통해서 암호화를 시키고 그 AES나 아리아 같은 경우에는 SPN 구조에 대한 메커니즘을 적용을 함으로써 그 암호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지셔닝을 좀 위치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 페스탈 부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정의에서 보시는 것처럼 입력되는 n비트의 블록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R번의 라운드만큼 반복된 연산을 수행하는 블록 암호화 구조예요. 여기서 정결 의미가 블록 암호화 구조인 거죠. 그래서 페스탈 구조를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비트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페스탈 구조를 만약에 적용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4바이트씩 자르겠죠. 이게 L0가 될 거고 이게 R0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럼 여기 L0로 이제 그 나눈 이 블럭을 밑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R0에 있는 이 블럭을 그 추출을 하는데 그때 그 암호화 함수와 함께 키를 주입을 합니다. 그 결과값을 왼쪽에 있는 그 블럭과 XOR 연산을 통해서 연산을 하고 그걸 다시 우측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원래의 우측에 있는 그 블록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쭉 밑으로 내려서 왼쪽에 위치시키죠. 이게 한 라운드입니다. 이게 1라운드예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연산을 처리를 하고 좌우측에 대한 블럭을 교환을 시킵니다. 이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암호화 알고리즘 중에 데스라는 게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그 데스 암호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데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게 64비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좌측에 32비트, 그다음에 우측에 32비트 블록을 자릅니다. 키 같은 경우에는 56비트, 총 이렇게 해서 64비트에 대한 블록 암호화를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라운드를 보면은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총 16번 라운드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데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암호화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나머지도 다 비슷합니다. 동작 메커니즘을 이제 잠시 살펴보면 좌우로 이제 분할을 하고 R비트의 그 암호문에 대한 L비트로 지정을 하다. 그 다음에 R비트의 키와 함께 라운드 함수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라운드 함수 실행 결과를 평문의 L비트와 XOR 연산을 하고, 그리고 이전 결과를 암호문의 R비트로 바꾸죠. 그 다음에 해당 연산을 지정된 라운드만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 패스타일 구조는 좀 상대적으로 좀 쉬워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SPN 구조인데, 그 SPN 구조가 약간 좀 어렵거든요. 근데 아직 기출에 안 나왔어요.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패스텔 구조와 함께 SPN 구조에 대한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의를 보면 SPN 구조 같은 경우에는 샤논의 혼돈과 확산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S박스와 P박스를 이용하는 블록 암호화 구조입니다.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S박스와 P박스예요. 좀 전에 페이스텔 같은 경우에는 블럭을 나누어서 그 다음에 나눈 블럭을 가지고 이제 위치를 바꾸거나 해서 XOR 연산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SPN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X박스와 P박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S박스라고 하는 거는 주로 암호화를 진행을 할 때 아까 대치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대치라고 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가 있어요. 어떤 문자가 A라고 하는 문자가 있는데 이걸 만약에 16진수로 10으로 만약에 바꿨어요. 16진수로. 10으로 바꿨을 때 S박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트릭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1, 2, 쪽쪽쪽쪽 해서 F까지 총 16개의 열이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0, 1, 2부터 시작해서 쪽쪽쪽쪽 F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S박스예요. 이게 S박스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S박스에 대한 역할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A 문자의 열을 10으로 해서 16진수로 바꿨잖아요. 그러면은 10에 대한 값이 만약에 여기서 00이 1A이고 01이 1B고 만약에 10이 1D다라고 하면 이 10 같은 경우에는 0과 1에 대한 1D를 가지고 치환시켜 버립니다. 이게 X박스예요. P박스 같은 경우에는 행렬 자체를 연산을 통해서 값을 완전히 뒤바꾸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개념을 알고 가시면 SPN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메커니즘을 보면 서브 바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브 바이트는 이제 독립된 바이트 단위의 변환을 수행을 하는데 X박스의 한 바이트로 치환을 한다. 이 부분이 서브 바이트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프트 로스 같은 경우에는 행 단위의 이동을 수행을 하죠. 그러니까 한 바이트씩 왼쪽으로 시프트를 수행을 합니다. 다음으로 믹스 컬럼스 같은 경우에는 열 단위의 연산을 수행을 하는데 이때 이제 열에 대한 계산을 해서 새로운 값을 갖도록 이제 열을 출력을 합니다. 이게 P박스예요. 마지막으로 애드 라운드 키를 통해서 이제 암호화를 종결을 합니다. 이거를 실제로 이제 간략하게 진행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이게 나중에는 이제 16진수로 바꿀 때 이거 16바이트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14바이트잖아요. 나머지 두 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패딩을 처리를 합니다. 이건 패딩입니다.
패딩 처리를 해서 16바이트로 만들어주고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16진수로 바꾸는 거죠. A 같은 경우에는 뭐 10으로 바뀔 거고, E 같은 경우에는 뭐 1A로 바뀐다든지, S 같은 경우에는 2A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계속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그 매트리스 형태의 행렬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령 같은 경우에는 1령을 써주고, 1A 같은 경우는 1A, 2A 같은 경우는 2A,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주면 이런 식의 매트리스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가 그 연산을 하기 직전까지의 그 동작 메커니즘이고요. 여기서 S박스를 적용을 하는, 시프트 바이트를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S박스를 적용을 할 때 이 S박스에 대한 매트리스를 이용을 해서 값을 치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S박스가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0부터 1, 2 쭉쭉 넘어가서 F까지 있고, 여기서 0, 1, 2 쭉쭉 넘어가서 F까지 있고, 그러면 00 같은 경우에 01이고, 그 01 같은 경우에는 1A이고, 그 다음에 1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1B라고 하면 이걸 다시 치환을 하는 겁니다. 1B, 1A. 1A 같은 경우에는 1에 어떤 식의 A 값이 나올 거잖아요. 이게 CD, 예를 들어 C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C형으로 바뀔 거고, 이런 식으로 다 바꾸져요. 그러면 그 서브 바이트에 대한 연산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가 이제 시프트 로스예요. 그럼 시프트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행을 제외하고 두 번째 행, 이 첫 번째 행을 제외하고 두 번째 행부터 한 개 값, 세 번째 행은 두 개 값, 네 번째 행은 세 개 값을 좌측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값이 이쪽으로 들어올 거잖아요. 두 가지 값은 이쪽으로 들어올 거고, 세 번째 값들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시프트로 이제 밀리겠죠. 이 값이 시프트로 씁니다. 마지막에 이제 믹스 컬럼스 같은 경우에는 그 P박스에 대한 값으로 해서 어떤 행렬에 대한 곱수로 곱하기로 이제 바꿔버려요. 그럼 전혀 다른 값이 또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나중에 키 값을 통해서 그 XOR 연산을 하면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의 그 매트릭스가 나올 거잖아요. 이게 SPN에 대한 결과값이거든요. 약간 복잡하긴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인터넷이나 그런 데서 좀 찾아보시면 아마 다음에 보실 때 좀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블록 암호화 운영 모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록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록 단위로 암호화를 수행을 하는데, 이 운영 모드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기준으로 이제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긴 평문을 암호화해서 고정 길이의 블록으로 암호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블록 그 암호화를 진행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고정된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 운영 모드에 따라서 그 암호화 방식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운영 모드에 대한 특징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하게 그 암호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특징을 보면 일단 안전이 보장이 된다. 차분 공격이나 선형 공격, 영광키 공격 등에 대한 다양한 공격에 대한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차분 공격은 뭐죠? 차분 공격은 입력값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출력값이 변화하는 것들을 그 확인을 해서 공격을 하는 기법이거든요. 그 선형 공격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입력값에 대한 어떤 선형 회귀식을 이제 추적을 해서 이거 공격할 때의 그 공격 기법으로 활용한 겁니다. 영광키 같은 경우에는 키값을 모릅니다. 키값을 모르는데 그 입력값하고 암호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바탕으로 그 키값을 역추적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로부터 안정성을 보장을 한다. 그다음에 그
크로코프의 그 안정성 제고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키 하에서 블록 암호화를 반복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안성을 제공한다. 이게 메커니즘이 똑같으면 그 해커가 그 추적하기 되게 쉽잖아요. 그런 것들을 추적하지 못하게 환경을 제공하는 게 블록 암호화에 대한 운영 모드거든요. 운영 모드는 현재는 이제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그 표시를 했는데 이 외에도 한두 가지 더 있어요. 근데 그 빈도수가 이것보다는 좀 많이 이제 그 떨어지기도 하고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심으로 그 장표를 만들어 봤어요. 그 대표적으로는 ECB, 두 번째로는 CBC, 그다음에 CFB, OFB, CTR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다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렬 처리가 안 되는데 ECB나 아니면 ECB나 그 CTR 같은 경우에는 병렬 처리가 가능해서 속도가 좀 더 빠릅니다. 이런 것들이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블록 암호화 운영 모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세부적으로 드릴게요. 먼저 ECB입니다. 이게 오타가 났네요. 이게 ECB거든요. EBC로 지금 잘못 표시가 됐는데 잔표를 작성하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정의를 보면 평문하고 암호문에 대한 블록을 일대일 관계를 가진 블록 암호화 모드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동작 메커니즘을 보면 평문이 있어요. 평문에다가 암호 알고리즘을 넣고 그다음에 키를 주입을 하고 처리를 하면 암호문이 생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 블록에 대해서도 평문을 주입을 하고 암호문을 넣고 그다음에 키를 주입을 했을 때 암호문이 생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블록 단위의 그 암호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것 따로 별개로 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병렬이 그 수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다만 단점으로는 이제 리플레이 어택 공격에 대한 취약점으로 보통 이런 것들을 잘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도커와도 마찬가지로 암호문에다가 동일한 키에 동일한 암호 알고리즘을 넣으면 평문이 완성이 되죠. 되게 간단합니다, 이거는. 근데 간단한 만큼 보안이 취약하다. 다음은 ECB, CBC를 말씀을 드릴 텐데, CBC 같은 경우에는 맨 첫 블록은 초기값 벡터를 통해서 XOR 연산을 처리를 하고, 두 번째 블록은 이전 암호화 결과를 XOR 처리를 하는 블록 암호화 모드입니다. 이게 좀 말이 복잡하긴 하는데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쉬워요. 그림을 보면 아까 우리가 이제 그 ECB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문을 넣었을 때 암호문을 넣고 키를 주입을 하면 암호문이 완성이 됐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보안이 취약하다 보니까 평문에다가 이 초기값 벡터라고 하는 것들을 XOR 연산을 시키면 값이 뒤틀릴 거잖아요. 그 값을 암호문에 넣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암호화 값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제 만들어낸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을 두 번째 블록에서는 초기값 대신에 입력값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기존에 대한 연산 결과를 암호문에 태워서 암호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장점은 이제 초기값 벡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키가 있지만 이 초기값 벡터가 키 대신 역할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키가 두 개인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호화 후 평문을 얻기 위해서는 패딩이 필요하다. 패딩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어떤 공백 값을 전혀 다른 값으로 넣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단점은 이제 병렬 처리가 불가능하다. 근데 현재 ECB 같은 경우에는 그 현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암호화 운영 모드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암호화 운영 모드는 아직 그 기초력이 안 나왔거든요.
그 다른 학원에 대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좀 중점적으로 좀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다음은 CFB. CFB 같은 경우에는 블록 암호화를 스트림 암호화처럼 구성해서 평문과 암호화 문화에 대한 길이가 같은 블록 암호화 모드입니다. 장점은 초기 벡터를 이제 키값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C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딩이 필요한데 그 CFP 같은 경우에는 패딩이 필요 없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는 순차적인데 복화는 병렬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동작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비슷합니다. 아까는 평문이 위에서 들어갔잖아요. 지금은 이제 초기값 벡터가 위에서 들어가요. 그래서 암호화 알고리즘에 넣으면, 키와 함께 넣으면 그 나오는 값에다가 그때 평문을 XOR 연산을 처리를 합니다. 약간 순서 위치가 약간 달라요. 그 값을, XOR 연산을 한 값을 다음에 초기값 벡터 대신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 같은 거는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연습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복화 같은 경우에는 그 초기값 벡터에다가 암호화 알고리즘을 넣고 키를 주입을 한 다음에 나오는 결과값에 그 암호문을 태워서 XOR 연산을 하면 평문이 나옵니다. 이때 그 암호문은 다시 초기값 벡터 대신에 입력값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하면 복화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OFB. OFB 같은 경우에는 그 초기 벡터를 암호화해서 그 키 스트림을 생성해 두어 XOR 연산 처리를 하는데 그 나중에 수행을 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 블록 암호화 모드입니다. 단점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벡터 같은 경우에는 제2키로 사용을 할 수 있어서 보안성이 높다. 단점은 병렬 처리가 불가능해서 속도가 떨어져요. 순서를 보면 조금 전이랑 똑같죠. 이까지는 똑같아요. 초기값 넣고 키값을 암호화 알고리즘에 태워서 나온 결과값을 평문에 XOR 연산하면 암호문이 생성이 되죠. 근데 조금 전에 그 CFB 같은 경우에는 이 결과 XOR 평문에 대한 XOR 연산한 결과 후에 그 결과값을 다음으로 태워 넣잖아요. 근데 OFB 같은 경우에는 XOR 연산을 하기 전에, 평문하고 XOR 연산을 하기 전에 그 값을 다음 블록에 입력값으로 넣어줍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뒤에 하냐, 아니면 앞에 하냐. 그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거든요. 그리고 특징을 봤을 때는 이제 스트림 기본 단위를 이제 비트 단위로 설정이 가능하고, 비트 단위에 따라, 이렇게 8에서 128비트로 사용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되겠네요. 다음은 CTR입니다. CTR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이제 카운터 처리를 해서 키 스트림을 생성한 다음에, XOR 연산을 통해서 복잡도를 증가시킨 암호화 그 운영 모드예요. 장점은 이제 패딩이 불필요하고, 암복화 키가 같은 병렬 처리를 가능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르겠죠. 동작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이 넌스라고 하는 거는 임의의 랜덤 값이거든요. 그 값에다가 카운터 값을 적용을 해서 입력 값으로 넣어줍니다. 이때 키와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면 나오는 결과 값을 평문을 다시 XOR 연산을 해서 암호문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카운터를 하나 증가시키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또 하나 더 증가시킬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블록 단위로 독립적인 암호화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복화 같은 거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넌스 값에다가 카운트 값을 주입하고 나온 결과 값을 암호문에 그 XOR 연산을 하면 평문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카운트 값을 하나 증가시킨 다음에 두 번째에 대한 블록에 대한 그 복화를 수행을 할 수가 있죠. 예. 다들 이게 그
운영 모드가 유사하면서도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계속 걸어보셔야 됩니다. 걸어보시면은 이제 약간 이제 몸에 배면 그때부터는 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수업은 일단은 지금 50분이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2시부터 이제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